자유한국당처럼 그냥 미국 빠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는 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함. 네. 아까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주권이에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동안 사실 외교에 대해서 너무 친미적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비난들도 사실 외교라고 없잖아 말하기도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사실 사실은. 비판도 없잖아 있었어요. 예, 트럼프를 만나러 가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총체적인 역량이 중국과의 개선을 위해서 집중 투입됐던 거예요. 백조가 겉에선 우아하지만 밑에선 끊임없이 발질을 하는 것처럼 정부 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대중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여기에 또 이해찬 의원도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돼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김정숙 여사도 여기에서 내조를 하면서 이 여성들끼리 통한 어떤 그런 섬세함으로 뒤에서 조력을 많이 했다. 이런 그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전체적인 외교의 큰 틀은 저는 한반도의 영세 중립 국화. 좋죠. 예, 최고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균형자로는 연결돼요. 예.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간에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구애하게 만들면 되는 그게 외교의 기본이면 돼요. 그거면 돼. 한쪽은 막 줄 서가지고 한쪽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안 하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김정숙 여사께서 숨어있는 1인치 같은 건데 결국에 외교는 저도 그런 얘기로 방송으로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태도의 문제라고. 그럼. 김정숙 여사가 지난 8월 달에 추거황 발음 힘드네요. 한자로 읽으면 구콩. 뭐 시진핑도 이렇게 한자로 하면 스금평 아닙니까? 그때 중국의 유명한 작가 한메일인 부부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 특별전, 치바이스전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전시회인데 그걸 같이 관람을 했는데 이때 김정숙 여사가 윤동주 시집을 선물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근데 이게 그렇죠. 의미가 그냥 있는 시가 아니에요. 윤동주가 항일 운동했던 시인으로서 중국의 반일 감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이 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선물한다는 건 그들한테는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도 일본 싫어해. 근데 말은 못하지, 영부인으로서는. 그러면서 나중에 아까 말한 그 치바이스 특별전 거기를 아무도 몰래 조용히 다녀갔다는 거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인 이분이 이런 식으로 중국을 좋아한다는 일종의 구애 같은 걸 보면 이번에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같이 협상했던 쿵시오 안유라고 중국의 외교부 부장 조리라고 하네요. 이 사람하고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외교부 부장 쿵시오 안유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밀접하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중국 대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대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중국 정말 좋아해라는 태도를 보여줘 버렸어요. 그렇죠. 친구이다라고. 어떤 문제를 푸는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 거라서 이게 김정숙 여사가 외교부 장관 역할을 사실 한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자유한국당 집권 시기였으면 아마 김정숙 여사는 영웅이 됐을 거야. 근데 지금 겸손하게 아래로 내리니까 김 여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볼 땐 더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숨기는 의미도 있겠고요. 이게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외교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거기를 갔다는 것은 중국 대사에게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낸 거고요. 감성으로 접근했고 예, 이 전시회가 역사적 동질성도 같이 있다고 알려준 거고 예, 전시회가 그냥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이 안에서 기획된 시진핑 부인과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와 우리나라 청와대 김정숙 여사와 우리나라 또 외교부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 이쪽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이 되면서 이 안에서 정보가 오고 갔을 거라고 저는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몰래 다녀갔다. 중국 대사 부부가 청와대에 그래서 답방을 갔다. 이런 게 그냥 보여지는 거로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와 있는 중국 대사가 청와대 김정숙 여사한테 답방을 가서 도록을 선물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아마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정보들이 핵심적인 정보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멜라니아? 그 트럼프 부인. 네.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영역인데.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건 아무나 아까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시회 관련한 도록, 예. 그게 그림이 들어있을 거야, 샘플로. 예. 그 도록을 선물 받고 나서 했던 말이 아침 신문 보는 테이블에 항상 그걸 놓고 있다. 그 날마다 두 나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면 그렇지. 누가 감동을 안 받냐고. 그럼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실질적인 이득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안 삼을 게 이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결론은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또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실 이런 외교의 밑밥을 지금 계속 깔고 있는 건데. 아, 진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진짜 업어주고 싶어, 씨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진짜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 기존 언론들의 품위가 있잖아. 그 경박스러움이 뭐냐면은 그런 타이틀 많이 나왔잖아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안 보인다. 노력을 안 하고 있다.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 패싱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외교는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물밑에서 뭔가를 조율해 가면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액션만 취해준 거고요. 부인하고 외교부가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거의 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편만 들었던 대한민국에 대한 나쁜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뭐 이번에 뭐 성송 커플 결혼식에 중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도 하고요. 사드무가 막 배치될 때 한류 연예인들 전부 다 전면 출연 금지 시켰잖아요. 이번에 다시 중국의 한류 스타들이 지금 들어가서 녹화도 끝내놓고 지금 방송 되려고 막 기다리는 스탠바이 팀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사드 쓰지도 못할 무기인데 태도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그 생각 없는 태도 때문에 악화됐던 걸 다시 끌어낸 부분이고요. 예.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대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한번 관계를 맺어놓으면 배신하지 않아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왜 그 신뢰. 우리가 여러 분들의 인터뷰들을 많이 들어보면 북한 입장도 그런 거 아닙니까? 6.15라든지 14등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딱 쌓아놨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다 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천안함 사건의 계기로 해가지고 막 다 틀어버리잖아. 그러고 나서 도저히 나만은 못 믿겠다 해서 미국과 직접 하겠다. 근데 말 안 들어줘. 만나주지도 않아. 우리 핵무기 개발할 거야. 그 상태로 몰고 갔던 거니까 북핵 개발에 있어갖고 우리는 뭐 북핵을 우리 민주 진영이 도왔다. 뭐 개성공단에 돈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자유한국당이 도운 것 같아. 간단히 말하면 맞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요소는 뭐 민주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다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 야 니들의 앞으로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은 핵 개발이 아니고 개방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을 안 해주면 개방을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관계들 속에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 태도라든지 한민족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계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북한이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만한 여지가 생긴다고 저는 그럼요. 보거든요. 네, 또 맞습니다. 중국이 네. 중재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번 합의문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자부심을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씨발 우리가 인구가 없지 가오가 없냐? 딱 가오를 세워줘. 그잖아. 가오가 딱 쓰잖아 대한민국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북아 균형 자론을 이제는 이제 아예 굳어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위치가 아까도 이제 푸른 나무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멜라니아가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였다면 아마도 김정숙 여사와 시진핑의 부인, 트럼프의 부인 이 세 명이 모여서 같이 회담하고 이러는 모습들도 연출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빨리 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권 PD가 얘기한 한반도 평화가 이 정도로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면 아마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염원하는 전쟁 종식, 영구 평화 협정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권 PD가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쉬웠던 건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아시아 ICT 허브 역할을 우리가 국내가 했더라면 적어도 이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전 세계의 통신망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지난 정부 9년 동안 만약에 이어서 했더라면 정말 그 사람들이 꾸었던 꿈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졌었다고 생각하니까 지난 9년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해서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ICT 허브가 대한민국에 왜 그러냐면 금융 허브가 싱가포르에 있는 것처럼 이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화지대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 전직 대통령들의 그 염원들이 이제 좀 제대로 발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예. 염원에서 굉장히 훌륭한 한중 관계 개선입니다. 예. 자, 근데 한중 관계를 넘어 이제 대북 관계가 중요한데 그렇죠. 최근에 엄청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 박근혜가 드레스덴 선언하면서 이제 사실상의 흡수 통일을 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니들이 인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안 받아 이렇게 됐는데 받기 싫다는 걸 억지로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인도적으로라도 지원하자고 했던 건 다 종북 좌파로 몰고 본인들은 지원하고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2014년 민간 공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현황 자료라는 게 지금 그 국정감사에 나온 건데 김경호 의원이 밝힌 건데
민족 사랑 나눔 등의 10개 민간단체를 통해서 대북 지원액 총 23억 8천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이 중에 실제로 18억 원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30억 이상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안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 수 있는 쪽만 북한이 받았고 지원해줬다. 그 상황에서 억지로 지원을 해줬다는 건데 이게 뭘까? 여기도 무슨 비리의 개연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한으로 넘어간 돈이라고만 알려져 있지 북한으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걸 회계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지원 안 했는데 누가 이걸 슈킹해버린 게 아닐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싸웠는데 북한에서 자존심이 있어서 겨우 뭐 여기 18억? 지금 근데 이 정도 북한에 받을 제가 볼 땐 북한이 아니고요. 중간에서 누가 인터셉트 한 것 같아. 아니면 이 단체가 존속할 수 있도록 경비로 썼거나 국정원 하부 단체. 또는 이 단체가 개인 착복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분명히 그러네요. 그 어떻게 누가 받았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어떻게 송금을 했다는 것도 밝혀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볼 때 중간에 누군가가 용돈으로 썼다. 씨발.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용돈으로 이거 용돈 썼다. 용돈 크다 몇십억. 이 정부에서 18억은 용돈이에요. 돈도 아닙니다. 이거. 하긴 그러네요. 아파트 한 채가 한 달에 1억 받았는데 씨발 현금으로. 기존의 대북 그 민간 지원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던 모든 단체들의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북 접촉 이런 거를 하나도 허가해주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들이 선정한 이 중국에 있는 이 업체를 통해서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북한이 거부하니까 어쨌든 쓰긴 썼어요. 근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지. 근데 이게 법도 무시하고 관행도 무시한 부분인 게 지금 이게 보면은 북한이 거부하겠다고 하니까 과거에 제3자를 위해서 대북 지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정부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스스로가 제3자를 통해서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문득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했었던 총풍 사건. 총풍 사건. 이회창 때 그때였죠. 총풍 사건이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창구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건 아닌가. 저도 그런 의심이 가네요. 예.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적정한 시기에 지금 북이 국지전을 도발해주지 않거나 네. 또는 미사일만 쏴대니까 실적으로 한 방 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루트를 만들기 위한 루트를 노력. 만들기 위한 상시 통로를 만들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에서 동의해요. 예.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예.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뭐 요즘에 나오는 게 온통 비리인데 뭐 그 단순히 국정원의 뭐 공포 정치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속에 비리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의 사람들이 얼만큼 국민의 세금 눈먼 돈이라고 해먹어 버리는지. 진짜 북한은 돈 빼먹기 정말 좋은 대상이에요. 지원했어. 끝. 왜냐면 회계가 안 되거든. 그렇다고 그쪽에서 영수증 써줄 거 어쩔 거야. 간이 영수증? 얘네들이 이게 30억을 책정을 하면은요. 이거 그냥 없어진 돈이잖아요. 무의미하게. 이 30억이면은요. 4년제 대학 다니는 학생들 600명 전액장학금이에요. 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날려버린다? 야, 이거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애들은 맞아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얼마 많습니까?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쨌든 명종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2의 총풍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적당한 시기에 또는 혹시 모르죠. 정상적이었다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 때 지금쯤이죠. 딱. 지금쯤이죠. 한 예. 방 펑 날리면 훅 쓸리는 걸 기획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런 얘기를 떠나더라도 밝혀진 것만으로 본다면 어쨌든 말로는 씨발 지들이 종북 메카시를 만들어냈지만 속으로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존나 노력했다. 현금 갖다 주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씹은 새끼들이 지들 또 돈을 갖다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국민의당에 지금 박지원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박지원 아니냐 그래서 박지원이라고 떨어 있다. 주선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 2008년에 주성영 의원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죠. 그 주성영 의원이 DJ 비자금 CD 뭐 이런 거를 이제 폭로 비슷한 걸 해요. 근데 그 제보자가 현재 국민의당에 있는 박주원 최고위원이다. 한나라당 공천으로 안산시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공천을 주고받고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검찰에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DJ 비자금에 대한 제보를 한 사람이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발칵 뒤집힌 상황이 된 건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우선 당시에 2008년 또는 6년에서 8년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권 초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흠결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논두렁시계로,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100억 비자금으로 흠결을 내고자 정치공작 음모를 꾸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논두렁시계나 100억 비자금 문제가 국민들 속에 먹혀 들어갈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명박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당시 이명박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정확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예. 안철수 씨 이분은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데려간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이태규라든지 하는 MB계 사람들을 한 당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국민의당 그러면 호남계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안철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들인 일종의 MB계들이 꽤 있는 그런 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실 그분들의 어떤 민낯이 한번 제대로 드러나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이 끊임없이 문제됐던 거죠. 안철수 대표가 과거 후보 시절에 5.18에 당헌에 5.18을 뺄 거냐 넣을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햇볕 정책을 이어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명쾌하지도 않고 그래 국민의당은 끊임없이 이 정체성이 뭐냐 이걸 질문을 받았던 당이죠. 지난 이제 문재인 당대표 쫓아내고 탈당하고 분당하고 총선까지 오는 과정에 끊임없이 그 질문을 국민의당은 받았던 거죠. 너희 당의 정체성은 뭐냐? 그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밝혀져 가고 문제되어 나오는 과정이 이번 박주원의 비자금 의혹, 비자금 정치 공작 사건이다 싶어요. 이 박주원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물론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으로 앉을 수 있는 거냐.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쓰고 네. 그런 사람들이 호남 분들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오늘 마침 9일부터 11일까지 안철수 호남행 열차를 타겠다 그러는데 예. 박주원 데리고 오면 호남에서 돌멩이 맞아 한번 좀 아유.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정치판이 이런 것입니까? 너무하잖아요. 이 상황은. 호남행 열차 타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박주원 여기를 정치 공작한 사람을 최고위원을 데려와서 호남 목포 앞 광장에 세워야 됩니다. 예, 정말 그리고- 안철수. 예. 예. 그래놓고 DJ 팔이 한 거예요. 그렇죠. 아, 정말 황당하고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가정을 하자면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DJ 정신을 계승한 정당의 최고위원쯤 되려면 스스로 고백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정치권으로 진출하면서 그 당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딜한 것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느낌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 국회 때 주성용이죠. 주성영 예, 주성용 의원이 사고 칠 때마다 주승용 의원이 욕을 먹었죠. 여수에 주승용 의원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오해를 받아서요. 이 주성용 의원이 사실은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정치검찰 정말 센 사람이었죠, 이분이. 네, 상당한 모략 음모가였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당시에 음모를 꾸민 거죠. 정치 공작을. 이분 정치권에 사라졌는데 지금 뭐 하실까요? 소식 좀 아십니까? 그때 이제 재판도 받고 요즘에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 비슷한 이름으로는 주호영도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은 지금 현 의원님이시고. 그러니까 네, 예, 예. 주승용도 있고 예. 이분들이 또 주씨들이 또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분들은 이런 식의 이중 플레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한번 이렇게 어떤 세력이 출렁해가지고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면 여러 잡탕들이 섞이기 사실 마련인데 당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전력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다가 나중에 또 밝혀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정말 진정성이란 정말 시보로치도 없는 그런 느낌 때문에 더 분노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온 정치 지도자는 없다 이런 이제 우리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선출직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안철수보다 실망하고 고건 씨보다 실망하고 과거에도. 그래서 결국은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백마 타고 오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 당에서 평소에 실력을 쌓고 공부하고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판을 이끌어가면 조금은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사실은 이 박주원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은
지났으니까 어떻게 할 건데가 아니라 다시 이 박주환 최고위원 진실을 고백해야죠. 당시 어떻게 된 건지 낱낱이 고백하고 사과할 곳에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과하고 그리고 이런 정도 되면 이건 정치 공작이었기 때문에 떠나줘야 지구를 떠나거라 빠져주라 빠져야죠. 이 정도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닌 게 DJ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제보를 근거로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때가 바로 국세청이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DJ와 노무현 대통령 양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국민들은 소고기 반대 촛불이 타올랐고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노무현과 김대중 정부를 흠결내고 우리들의 성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정치 공작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정치 공작에 가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담한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둔 국민의당은 사실 옛날 같았으면 이건 거의 정당 해체 수준이에요. 이 정도 되면. 호남에 안철수 대표 9일날 호남 가는 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게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하나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당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내용 상태이잖아요. 사실상의 분단 상태의 느낌인데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이미 이제 DJ 정신을 정말 이어야 되겠다라는 최경환 의원이나 몇 의원들은 분노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 당연히 분노해야 되고요. 이건 그동안의 내용, 즉 안철수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와는 전혀 또 다른 그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조금은 양심적이고 DJ 정신 유지를 받들겠다라고 실제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건 양립할 수 없는 문제다. 예. 갈랐어요. 지금 그 국민의당에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최경환 저쪽 최경환하고 다른 최경환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대검 정보기획관실에서 근무했고 2005년에 퇴직했고 한나라당 소속으로 그러니까 안산시장을 지낸 적도 있고 그러다가 국민의당에 합류해가지고 이번 올해 8월 27일 날 전당대회에서 안철수계로 출마해가지고 안철수 후광으로 최고위원까지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호남에서의 입지는 점점점 줄어들겠네요. 지금도 입지할 게 없잖아요. 뭐 지금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관심 두는 그 국민들은 없고요. 또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호남민들이 안철수 대표가 어떤 얘기, 어떤 말을 하는지, 광주를 호남으로 오는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사실상 무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철수 씨 생각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다가 또 다시 호남이 나를 지지해 줄 거야 하는 착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남인들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게 정치적 수준을 저는 소위 간을 봐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뭐 바른당과 통합 이런 것도 이제 그 당의 존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과 함께 개혁연대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로 고민해야지 자꾸 대선 후보 3년 후, 4년 후 대선 후보 할 생각하고 있으면 아마 호남인들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눈길 자체를 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뭐 전국 정당 지지율하고요. 호남에서 지지율이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뭐 한 5% 안짝이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 완전히 민심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안철수당, 국민의당은 지금 전혀 회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 하지만은 내년 적어도 지방선거까지 회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이렇게 바른당과 무원치간 통합,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박최고 의원의 어떤 사건, 비자금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도대체 저는 안철수 대표가 호남행을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죠. 의원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명박.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지금 사실은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고발도 들어갔고 검찰에서도 이제 고발이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정호영 BBK 특검이에요. 그때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그냥 사건 덮어버렸다는 거고 서류 가져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줬다 이런 거거든요. 당선된 당선자 신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줄을 완전히 특검에 섰다는 그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그때 우리 주진우 기자가 우리 방송 나와서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게 댓글이네 블랙리스트네 하는 거는 수사 자체가 진행할 수밖에 없다. 관계자들이 있고 직접적인 증언이 있어야 되고 한데 이거는 사실은 이명박 씨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가능한 사건인 게 그게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금 고소한 게 있거든요.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 최대 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성명불상 실소유주래. 거기가 이명박입니까? 네. 아니 아직도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답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구만요. 주가 조작 등도 포함되어 있고요. 비자금 이런 문제가 사실 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 포탈 등 이런 혐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것을 직접 조사를 하는 상황이고 혐의가 있다면 검찰은 이 사건부터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은 엄청 많이 하는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도 이명박 씨에 대한 조사를 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받아들이면 되죠. 일단은 정호영 당시 BBK 특검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왜 당시에 실소유주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누구라고 보는지 이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조사를 하지 않는 정호영에 대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성명불상 실소유주가 MB다. 이걸 MB인지 아닌지를 밝히려면 이상은과 이명박을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면죄부를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문제는 다음 문제고. 그러나 MB가 이제 거세게 저항할 거라고 보여져요. 뭐 지난번 외국 나가면서도 꼭 안 돌아올 것처럼 하던데 돌아왔나요 지금? 한국에 있나요? 네. 아 들어왔어요? 그때 갈 때는 꼭 안 돌아올 것처럼 세게 말하고 가던데.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네. 배당을 했다는 뜻은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고 네.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서 뭐 여러 사람들 김관진의 누구네 조사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건 이명박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원래 예상은요. 그러니까 김관진 석방 이전에 원래 예상은 뭐 12월 한 뭐 19일 뭐 이런 정도 12월 하순 정도에는 이명박 씨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있었는데 뭐 김관진 석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건 좀 딜레이가 되겠구나 했는데 다시 이 문제가 검찰의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연말까지 적폐청산 조사를 마무리하면 어쩌냐 주요 사건 이런 비슷한 발언이 나와서 보도가 되어서 우리 적폐청산을 완전히 원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칵 한번 뒤집혔던 적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또 청와대 등등에 이 적폐청산은 시한을 정해놓고 끝낼 수 없는 거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검찰은 끈해와 동등하게 아니면 어쩌면 더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을 멍들게 했던 이 MB에 대해서 정말 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특검 정호영 특검의 부실 수사 문제만 보더라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MB의 책임이었고 이렇게 사법부 내지는 입법부에서도 이제 같이 추천을 하니까요. 이렇게 물란케 하는 이런 사건을 그냥 어떤 정치적 이유만으로 덮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뭐 우리는 이명박 씨에 대해서는 방송으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쫙 깨고 있는데 예. 법은 참 멀고도 멀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명박 씨에 대한 수사가 일각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흔히 말해 토끼머리식으로 막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증거 보강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포토라인에 세울 수밖에 없을 테니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못할 거다 이런. 결국 이명박에 대한 수사는 4대 강도 애초에 생각이 있었고 자원외교 비리도 있었고 그러지만 결국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또 다스와 관련된 이 불법적인 상황을 수사함으로 인해서 이명박은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포토라인 세우는 것이 정치 보복 아니냐 그런데 이건 적법한 옳지 못한 행위를 조사하는 행위로 국민들도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도 여론조사하고 수도 없이 나오지만 범죄 수사해야 된다가 70%가 훨씬 넘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검찰이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수사를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처럼 그냥 미국 빠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는 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함
네. 아까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주권이에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동안 사실 외교에 대해서 너무 친미적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비난들도 사실 외교라고 없잖아 말하기도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아, 사실 사실은. 비판도 없잖아 있었어요. 예, 트럼프를 만나러 가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총체적인 역량이 중국과의 개선을 위해서 집중 투입됐던 거예요. 백조가 겉에선 우아하지만 밑에선 끊임없이 발질을 하는 것처럼 정부 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대중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여기에 또 이해찬 의원도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돼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김정숙 여사도 여기에서 내조를 하면서 이 여성들끼리 통한 어떤 그런 섬세함으로 뒤에서 조력을 많이 했다. 이런 그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전체적인 외교의 큰 틀은 저는 한반도의 영세 중립 국화. 좋죠. 예, 최고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으로 연결돼요. 예.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간에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구애하게 만들면 되는 그게 외교의 기본이면 돼요. 그거면 돼. 한쪽은 막 줄 서가지고 한쪽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안 하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김정숙 여사께서 숨어있는 1인치 같은 건데 결국에 외교는 저도 그런 얘기로 방송으로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태도의 문제라고. 그럼. 김정숙 여사가 지난 8월 달에 추거황 발음 힘드네요. 한자로 읽으면 구콩 뭐 시진핑도 이렇게 한자로 하면 스금평 아닙니까? 그때 중국의 유명한 작가 한메일인 부부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 특별전 치바이스전이라고 이제 불리운 전시회인데 그걸 같이 관람을 했는데 이때 김정숙 여사가 윤동주 시집을 선물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근데 이게 그렇죠. 의미가 그냥 있는 시가 아니에요. 윤동주가 항일 운동했던 시인으로서 중국의 반일 감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이 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선물한다는 건 그들한테는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도 일본 싫어해. 근데 말은 못하지. 영부인으로서는. 그러면서 나중에 아까 말한 그 치바이스 특별전 거기를 아무도 몰래 조용히 다녀갔다는 거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인 이분이 이런 식으로 중국을 좋아한다는 일종의 구애 같은 걸 보면 이번에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같이 협상했던 쿵시오 안유라고 중국의 외교부 부장 조리라고 하네요. 이 사람하고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외교부 부장 쿵시오 안유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밀접하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중국 대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대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중국 정말 좋아해라는 태도를 보여줘버렸어. 그렇죠. 친구이다라고. 어떤 문제를 푸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 거라서 이게 김정숙 여사가 외교부 장관 역할을 사실 한 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자유한국당 집권 시기였으면 아마 김정숙 여사는 영웅이 됐을 거야. 근데 지금 겸손하게 아래로 내리니까 김 여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볼 땐 더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사실 이 그런 부분은 의미가 있는 거죠. 숨기는 의미도 있겠고요. 이게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외교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거기를 갔다는 것은 중국 대사에게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낸 거고요. 감성으로 접근했고 예, 이 전시회가 역사적 동질성도 같이 있다고 알려준 거고 예, 전시회가 그냥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이 안에서 기획된 예, 시진핑 부인과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와 우리나라 청와대 김정숙 여사와 우리나라 또 외교부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 이쪽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이 되면서 이 안에서 정보가 오고 갔을 거라고 저는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몰래 다녀갔다. 중국 대사 부부가 청와대에 그래서 답방을 갔다. 이런 게 그냥 보여지는 거로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와 있는 중국 대사가 청와대 김정숙 여사한테 답방을 가서 도록을 선물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아마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정보들이 핵심적인 정보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멜라니아? 그 트럼프 부인. 네.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영역인데.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아까 수 그- 없습니다. 그 전시회 관련한 도록 예. 그게 그림이 들어있을 거야 샘플로. 예. 그 도록을 선물 받고 나서 했던 말이 아침 신문 보는 테이블에 항상 그걸 놓고 있다. 그 날마다 두 나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면 그렇지. 누가 감동을 안 받냐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중국의 실질적인 이득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안 삼을게 이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결론은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또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북아 균형 자론을 이제는 아예 굳어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위치가 아까도 푸른 나무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멜라니아가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였다면 아마도 김정숙 여사와 시진핑의 부인, 트럼프의 부인 이 세 명이 모여서 같이 회담하고 이러는 모습들도 연출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빨리 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권 PD가 얘기한 한반도 평화가 이 정도로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면 아마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염원하는 전쟁 종식, 영구 평화 협정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 굉장히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권 PD가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쉬웠던 건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아시아 ICT 허브 역할을 우리가 국내가 했더라면 적어도 이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전 세계의 통신망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지난 정부 9년 동안 만약에 이어서 했더라면 정말 그 사람들이 꾸었던 꿈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졌었다고 생각하니까 지난 9년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해서 정말 찢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ICT 허브가 대한민국에 왜 그러냐면 금융 허브가 싱가포르에 있는 것처럼 이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화지대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 전직 대통령들의 그 염원들이 이제 좀 제대로 발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에서 굉장히 훌륭한 한중 관계 개선입니다. 예. 자, 근데 한중 관계를 넘어 대북 관계가 중요한데 그렇죠. 최근에 엄청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 박근혜가 드레스덴 선언하면서 사실상 흡수 통일을 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니들이 인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안 받아 이렇게 됐는데 받기 싫다는 걸 억지로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인도적으로라도 지원하자고 했던 건 다 종북 좌파로 몰고 본인들은 지원하고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2014년 민간 공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현황 자료라는 게 지금 국정감사에 나온 건데 김경호 의원이 밝힌 건데 민족 사랑 나눔 등의 10개 민간단체를 통해서 대북 지원액 총 23억 8천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이 중에 실제로 18억 원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30억 이상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안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 수 있는 쪽만.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실 이런 외교의 밑밥을 지금 계속 깔고 있는 건데. 진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진짜 업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진짜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 기존 언론들의 품위가 있잖아. 그 경박스러움이 뭐냐면은 그런 타이틀 많이 나왔잖아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안 보인다.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 패싱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외교는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물밑에서 뭔가를 조율해 가면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액션만 취해준 거고요. 부인하고 외교부가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거의 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편만 들었던 대한민국에 대한 나쁜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이번에 송송 커플 결혼식에 중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도 하고요. 사드무가 막 배치될 때 한류 연예인들 전부 다 전면 출연 금지 시켰잖아요. 이번에 다시 중국의 한류 스타들이 지금 들어가서 녹화도 끝내놓고 지금 방송 되려고 막 기다리는 스탠바이 팀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쓰지도 못할 무기인데 태도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생각 없는 태도 때문에 악화됐던 걸 다시 끌어낸 부분이고요. 예.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대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한번 관계를 맺어놓으면 배신하지 않아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신뢰. 우리가 여러 분들의 인터뷰들을 많이 들어보면 북한 입장도 그런 거 아닙니까? 6.15라든지 14 등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딱 쌓아놨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다 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천안함 사건의 계기로 해가지고 막 다 틀어버리잖아. 그러고 나서 도저히 남한은 못 믿겠다 해서 미국과 직접 하겠다. 근데 말 안 들어줘. 만나주지도 않아. 우리 핵무기 개발할 거야. 그 상태로 몰고 갔던 거니까 북핵 개발에 있어갖고 우리는 북핵을 우리 민주진영이 도왔다. 개성공단에 돈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자유한국당이 도운 것 같아.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요소는 민주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다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 니들이 앞으로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은 핵 개발이 아니고 개방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을 안 해주면 개방을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관계들 속에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 태도라든지 한민족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계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북한이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만한 여지가 생긴다고 저는 그럼요. 보거든요. 네, 또 맞습니다. 중국이 네. 중재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번 합의문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자부심을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씨발 우리가 인구가 없지 가오가 없냐? 딱 가오를 세워줘. 그잖아. 가오가 딱 쓰잖아 대한민국에. 이게 북한이 받았고 지원해줬다. 그 상황에서 억지로 지원을 해줬다는 건데 이게 뭘까? 여기도 무슨 비리의 개연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한으로 넘어간 돈이라고만 알려져 있지. 북한으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걸 회계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지원 안 했는데 누가 이걸 슈킹해버린 게 아닐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싸웠는데 북한에서 자존심이 있어서 겨우 뭐 여기 18억? 지금 근데 이 정도 북한에 받을 제가 볼 땐 북한이 아니고요. 중간에서 누가 인터셉트 한 것 같아. 아니면 이 단체가 존속할 수 있도록 경비로 썼거나 국정원 하부 단체. 또는 이 단체가 개인 착복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분명히 그러네요. 그 어떻게 누가 받았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어떻게 송금을 했다는 것도 밝혀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볼 땐 중간에 누군가가 용돈으로 썼다. 씨발.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용돈으로 이거 용돈 썼다. 용돈 크다 몇십억. 이 정부에서 18억은 용돈이에요. 돈도 아닙니다. 이거. 하긴 그러네요. 아파트 한 채가. 한 달에 1억 받았는데 씨발 현금으로. 기존의 대북 민간 지원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던 모든 단체들의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북 접촉 이런 거를 하나도 허가해주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들이 선정한 이 중국에 있는 이 업체를 통해서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북한이 거부하니까 어쨌든 쓰긴 썼어요. 근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지. 근데 이게 법도 무시하고 관행도 무시한 부분인 게 지금 이게 보면은 북한이 거부하겠다고 하니까 과거에 제3자를 위해서 대북 지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정부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스스로가 제3자를 통해서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문득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했었던 총풍 사건. 총풍 사건. 이회창 때 그때였죠. 총풍 사건이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창구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건 아닌가. 저도 그런 의심이 가네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적정한 시기에 지금 북이 국지전을 도발해주지 않거나 네. 또는 미사일만 쏴대니까 실적으로 한 방 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루트를 만들기 위한 루트를 노력. 만들기 위한 상시 통로를 만들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에서 동의해요. 예.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예.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뭐 요즘에 나오는 게 온통